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차시에는 이제 들어가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목적이라든가 단계라든가 직업 상담했는데, 인지적 명확성에 관해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적 명확성이란 무엇이냐? 이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이 뒤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인지적 명확성은 무엇인가? 인지적 명확성의 범위,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지적 명확성이 뭐예요? 인지적 명확성. 요거를 이제 먼저 한번 다져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분석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거 뭐지? 선생님 잘하는 거 뭐 있어요? 나 뭐 잘해요. 내가 못하는 건 뭐 있어요? 나 못해요.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객관성. 제가 심리 상담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언어는 내가 내뱉은 말은 내 뇌를 지배는 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을 가져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상 사물, 사건에 대해서도. 근데 완벽히 객관화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긴 하지요. 근데 객관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심리학에서는 심리학 자체가 객관적인 학문,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래서 인지명확성,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걸 객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직업상담에서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과 잘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인적 명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들을 따로 정리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단순 정보, 복잡 정보, 구체성 결여, 가정된 불가능, 불가피, 원인과 결과 착오. 다시 하죠. 그걸. 근데 그럼 그 범위를 한번 보게 되면, 왜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모르냐? 왜 모르냐? 왜 모르냐? 왜 모르냐? 그죠? 왜 객관적으로 모르냐?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결핍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죠. 정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렇죠. 이걸 갖다가 시간 같으면 좀 풀어놓지만 여기서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뇌피셜을 자기 생각으로 걸쳐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게 다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제대로 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내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 라고 쳐도 내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여. 자기 시각대로.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에 집착해요. 그럼 왜요? 왜곡된 정보에 집착한다는 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직업세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분 많이 느끼시죠? 왜곡된 정보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이 부족하거나 변별력이 낮은 경우예요. 제가 조심하자고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보 결핍, 정보 분석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정보 찾아 헤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괜히 그랬어요라는 얘기를 피드백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했고,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넘쳐나도 변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보 결핍,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앞서 말한 왜곡된 사고처럼 내가 보고자 하는 거, 왜곡된 정보에 집착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향도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거 자체는, 왜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생겼을 땐 자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만 그걸 편협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다양한 견해를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아주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어요. 의무감에 집착성을 갖고 있다. 왜 인적 명확성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는 거. 인적 명확성에 대해 쓰시오 나오면 내가 풀어줄 텐데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인적 명확성의 개념이 뭔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인적 명확성이라는 거 알아야지 부족하다, 있다 알 수 있겠죠. 인적 명확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서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알고 그 환경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로 했어요. 근데 그 부족하다는 거, 인적 명확성 부족한 경우에는 왜 그러냐? 정보가 결핍이 있다, 고정관념이다, 아니면 이제는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예요. 정신건강의 문제.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경미한
경미한 정신건강,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그러니까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죠. 잘못된 의사결정 방법이 심각한 거, 진지한 결정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고력이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아니면 공포증이라든가 말 더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현증이라는 정신분열증이죠. 약물 남용 장애라든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직업상담에서 정보결핍이라든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내담자는 바로 정보를 제공한 고정관념 직업상담을 바로 실시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할 때 바로 직업상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개인상담이라든가 치료 후에 직업상담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외에 또 하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을 때도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별을 겪었다든가 아니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외상이 생겼다라든가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명확성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정보결핍, 고정관념, 경미한 정신건강의 문제,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볼 것이냐? 상담 실무 준비하시잖아요. 상담 실무 준비하세요. 연락에 쓸 걸 준비하세요. 잘 일을 했는데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일을 내가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놓는다면 당신 정신분석에 논하시오. 내가 가서 제한된 시간 내에 살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연습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상담 이론 들어가는 거죠. 상담 이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해가 잘 되어야지만 엉뚱한 짓 안 하세요. 어떤 엉뚱한 짓? 아래 답안은 잘 외웠는데 요구하는 문제에다가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는 거예요? 상담 실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자격증 획득에 패스하고자 공부하기 때문에 전략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 이해만 하는 것이 이해를 토대로 해서 잘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본격적으로 상담 이론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 이론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상담 이론 중에서 오늘은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문항별로 정리할 것인가 저랑 또 살펴보자고요. 정신분석. 그래도 2차 강의는 우리 상담실무 강의는 편안한 것이 뭐냐. 용어 쓰는 거 알아들으시잖아요. 왜요? 몰랐는데요. 분명히 1차 과정 공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소한 어디 무의식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는 무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어디까지 있어야 될까요? 빨리 나와야죠. 전의식. 자, 정신분석 상담에 관계된 용어들을 쫙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그렇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자기 병원에 내어놓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론을 수립했다. 그 이론이 무엇이냐? 성격 이론이죠. 세계 최초로 성격 이론을 수립한 의사가 프로이트예요. 근데 이 성격 이론을 수립하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고민한 건 뭐예요? 프로이트가 고민했다? 프로이트가 관심 가졌다는 건 뭐예요? SEX. 성이죠, 성.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성적 욕구가 되는데, 요게 중요하죠. 프로이트는, 굉장히 그 학구열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러니까, 학자로 남아붙고 싶었다가, 개원을 하게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이트, 후기 정신분석, 안나 프로이트, 프로이트 둘째 딸이 안나 프로이트거든요. 같이. 안나 프로이트, 아들러, 강의 연구, 연구 많이 해서 후기 정신분석이 나오는데, 이 프로이트는 1900년대 활동하면서 뭐지? 1900년대 초반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눴느냐? 성적인 욕구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프로이트는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인간한테는 리비도라고 지칭되는 무슨 욕구가 있다? 삶의 욕구가 있어요.
리비도. 아이고 배고파요? 그쵸? 먹어야겠네요. 물 마셔야겠네요. 아우 졸려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도 삶의 욕구예요. 애정을 주고받고 싶은 거, 이게 삶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안 춥고 또 뭐 있을까요? 안 졸리고 편안하고 이렇다고 해서 다 삶의 욕구 충족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삶의 욕구가 있는 반면에 그걸 갖다 리비도라고 하는데, 그 삶의 욕구 중에서 프로이트가 가장 관심한가 성적인 욕구, 메슬로우는 이거 생존의 욕구라고 했죠. 성적인 욕구도 중요하죠. 삶의 욕구로. 이 성이라는 거, 리비도 중에서 이 성이라는 거, 성적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리비도가 있는 반면에 삶의 욕구가 있으면은 무엇도 있다? 죽음의 욕구도 있다라는 거. 죽음의 욕구. 죽음의 욕구는 토스. 아우 미워 죽겠어. 질투, 공격, 파괴 이런 것, 죽음의 욕구.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렇게 욕구를 나눴는데, 프로이트가 관심 가진 이 성적 욕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세계 최초로 성격 이론을 수립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격 이론을 어떻게 수립했느냐? 성격 발달 단계라는 거를 나눈 거죠. 성격 발달 단계를 나눈 것은 어떻게 나눴느냐? 이 성적인 욕구가 어디로 몰리느냐, 리비도가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리비도가 어디로 몰리느냐 따라서 나눠 구강기, 항문기, 또 남, 근, 기, 또 잠, 복, 기, 또 생식기. 이렇게 5단계의 성격 발달 단계를 나눴는데, 그러면은 성격 발달 단계 리비도가 어디로 충족되냐에 따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리비도가 충족돼야 될 때, 몰릴 때 제대로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발달 단계가 이상 없이 발달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대로 충족돼야지만 어떻게 성격의 구조, 이드가 있고 에고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슈퍼 에고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조화롭게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강기 때는 성적 욕구가 어디로 몰리는 거? 오랄 스테이지예요. 구강으로 몰리는 0에서 18개월 정도 돼요. 뭐 0에서 18개월에 오랄 스테이지. 씻고 빨고 물고 뜯고 약선처럼. 그러니까 빠는 욕구, 아기들은 다 입으로 갖고 가잖아요. 빠는 욕구, 씹는 욕구가 적절히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비도 자체는, 먼저 짚고 넘어가면 리비도 자체는 본능적인 거죠. 욕구는 본능, 그것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때 이제 원초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중요해요.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 단계 어떻게 딱딱 달라붙는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고착이 일어난다. 고착 현상이 일어나요. 고착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게 뭐 어때서요? 우린 지금 상담 이론이제. 상담에서는 뭐예요? 여기다 쓸까요? 상담은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고착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네가 왜 그 행동을 하는데 너 분명히 성격 발달 단계에 어딘가에 눌러붙어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정신분석이겠죠. 자, 구강기에 고착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구강기 고착되면요, 구강 깨물기 단계, 구강 빨기 단계에 따라 다르는데, 이렇게 해서, 자, 구강 빨기 단계, 뭐, 소유욕, 신념 등이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낙천적 관대성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구강 깨물기 단계는 야유, 논쟁, 공격심, 타인의 이용 원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착 현상이 일어나면은, 음주, 흡연, 과음, 과식, 음주가 과음이군요. 음주, 흡연, 과음, 과식, 손톱 깨물기, 아니면 남 비아냥거리기, 이런 것 등이 구강기에 고착됐다고 프로이트는 보고 있는 거죠.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하면 프로이트가 완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100여 년 동안 존재하지 못해. 모든 상담 이론의 기본이 프로이트예요. 그러면은 학문기는 18개월에서 만 3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학문기는
처음으로 통제 훈련을 받는 거,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좀 심리에 관심 있는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18개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회적 통제를 어떻게 받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기 때는 리비도가 얼른 멀리 학문으로 몰리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떻게 이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부모의 요구와 양육자의 요구와 양육자가 통제하는 거에 어떻게 적절히 제대로 반응하고 격려를 받는지 제재를 받는지 너무 격려를 받는지 너무 제재를 받는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기 리비도가 일로 몰리는데 영아 이제 유아가 되죠. 유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응가를 자기가 갖고 있고 내보내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거죠. 쾌변의 기쁨 본 거죠. 자기 응가를 북서넘으지 신통방통 하겠죠. 그런데 이걸 양육자가 그 배변 훈련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훈련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데나 싸 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 싸기도 해요. 그럴 때 양육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제대로 통제를 해야겠죠. 적절하게. 너무 강제해서도 너무 느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양육자가 이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너무 강제했다. 고착 현상이 일어나겠죠. 너무 냅뒀다. 그래도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기의 고착 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너무 양육자가 강제했다면 이거 내보내면 안 되겠구나. 또 혼나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벽증, 수전노 이렇게 냅뒀어요. 아무데나 막 해도 괜찮아 가릴 때면 가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마구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절제하고 반사회적 성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가장 관심 가졌던 시기는 어디예요? 45세까지. 3세에서 5세 정도까지가 굉장히 왜 관심이 가졌느냐. 이 펠릭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성격 형성이 여기까지 굉장히 성격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근기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 남근, 그래서 펠릭 스테이지, 여아들은 없는 그 남근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학자들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그죠? 남근기. 여기서는 남아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요. 굉장히 리비도가 남근으로 몰리는데 거세 불안. 여아들은 남근 선망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페니스 엠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지금 리비도가 글로 모이는데 어른들의 성극하고는 달라요. 이게 아버지 생식기의 그런 갈치, 자기 몸에 서 느끼는 어떤 거기 터치했을 때 아니면 그쪽으로 몰리는 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하고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겪게 되고 이걸 극복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 지금 남아들 같은 경우 이성에 대한 부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아는 엄마가 너무 좋은 거지. 이성에 대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뿜뿜뿜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거세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죠. 거세 불안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페니스를 거세해버릴까 또 불안을 떨기 때문에 그걸 철회하면서 무엇을 가져요? 동일시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부모, 아빠에 대한 동일시, 아빠 흉내를 내면서 그걸 극복한다는, 적절하게. 그럼 여아들도 마찬가지. 여아들은 아빠에 대한 사랑이 뿜뿜뿜 생겨나다가 아빠는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엄마 거구나 처리하는 거예요. 단지 엄마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극복하는 것이 일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이게 적절히 잘 되어 가고서요. 동일시를 통해서 적절히 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성격으로 발달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가는데 이것이 적절히 충족되지 못하면 그 단계 어떻게 딱딱 달라붙는 거 고착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 고착 현상이 일어나면은 남근기의 고착 현상이면은 성불감증,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프로이트 견해예요. 이때 45세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어린 시절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격은요, 프로이트뿐만이 아니라 만날 때 성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일관된 거라고 봐요. 어린 시절 성격 끝까지 가는 거로 봐요. 단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여 조금 변한 척
하는 거죠. 그쪽으로 노력하는 뿐이지 기본적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잠복기를 가게 되면요. 잠복기에는 6세에서 11세 정도 되는데 이건 어때?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왜 레턴트 잠복기냐? 성적 욕구가 주춤하다. 왜 그러냐? 그거 아니더라도 호기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제대로 그냥 그 성적 욕구가 주춤하다가 생식기 혹은 성기기, 이때는 11세 청소년기 들어가면서 이제 리비도가 남녀 성기로 몰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있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이트 견해예요. 그러면은 지금 프로이트가 세계 최초로 성격 이론을 수립하면 성격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리비도가 언론 몰리에 따라 제시했다. 그러면 그것과 성격은 무엇 관계인데 성격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프로이트가 말한 성이라는 것은 본능이죠. 본능적 욕구예요. 본능적 욕구. 그래서 성격의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이드, 에고, 스포 에고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이드, 에고, 스포 에고로 나누어지는데 이드는 뭐예요? 원초화가 되는 거죠. 원초화. 본능이에요. 원초화. 본능인데 이 본능은 어떻게 해요? 무엇에서? 쾌락에 의해서 지배받는, 쾌락의 욕구에서 지배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 먹고 싶은 그 본능 때문에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저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갑자기 이거 보니까는 어린 시절 먹는 불량식품. 근데 그 불량식품 요새는 또 추억의 상품 이래 갖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 어린 시절에도 분명히 그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먹어요. 쾌락이죠. 본능이에요. 먹고 싶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섹스, 성이라는 거는 이드에 많이 지배받는 거죠. 그 다음에 에고라는 것은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이거는 초자아. 그러면은 이 자아는 뭐냐? 자아는 뭐예요? 현실의 원리에 입각한 거고 초자아는 이상의 원리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상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에고는 이 원초화와 초자아를 적절히 잘 조절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아예요. 슈퍼 에고는 뭐예요? 이상의 원리. 그러니까는 양심, 도덕 이상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조화로운 성격이 발달되어야 되는데 다 중요하긴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먹는 욕구도 아무것도 없어. 자는 욕구도 없고 본능적 욕구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삶이 재미없겠죠? 그것도 문제가 돼요. 조화로운 성격 발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너무 쾌락의 원리에 입각해서 거기 고착됐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조화로운 성격 발달이 아니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해요? 이드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쾌락의 원리에서. 그래서 조화로운 성격 발달,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튼실한 자아가 발달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기술하는 건 다시 할 거예요. 전반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하나 또 얘기할 것이 뭐냐? 지금 정상적으로 발달 단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거. 내가 어린 시절에 빨기 충족을 못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격 구조의 중에서 이드에고 슈퍼에고 이드에 지배받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구조 의식, 인간의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죠. 그다음에 무의식이 있어요. 자,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의식의 세계는 제가 지금 기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식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듣고 있죠.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는 내가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그러니까는 이게 공부를 하고 정신분석, 지금은트 프로이트 성격 발달 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기, 잡고 생식기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스버스가 말하는 직업상대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언과 발달, 자초와 자극, 결함과 연우. 내가 노력하면 스스로 의식의 세계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전의식이죠. 무의식은요, 나 스스로는 의식화시킬 수 없는 세계가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프로이트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 이드가 어디?
무의식의 덩어리가 훨씬 크죠. 의식의 색이 조금이고.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어서 문제 행동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 정신분석을 좀 비교적 길게 얘기를 했는데 2차 할 때도 잘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정신분석쯤은 우리가 직업상담 공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가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해서 상담할 일은 없어요. 상담할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죠. 빨리 위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는 건 모든 상담이 기본이 되고 다른 학자들 펄스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프로이트를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어요. 성인들은.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도 좀 알았으면 좋은 내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정신분석의 주요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제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이트는 이런 견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인간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볼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이들에 지배받는 굉장히 비합리적 존재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쫙쫙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씬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